응급의료 체계의 미래, 즉 목적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오답노트 백서도 포함됩니다. 요즘 이국종 교수가 대세인데요. 의사나 공무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성격이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 센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나 뉴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자연과학 법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속한 지혈로 대량 출혈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승패와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진국의 응급의료 체계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갈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목적과 요소, 공식적 포멀한 응급의료 체계, 각 구성 요소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실이 가장 많은 병원의 응급실이 과밀화에 시달립니다. 응급실의 팻말이 보이시나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전 심정지 생존율과 외상 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큽니다. 구급대와 병원이 따로 놀고 과밀한 응급실에서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지사와 119 신고 접수자 간의 분쟁이 있었고 병원을 전전하다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각 진료과 전문의가 즉각 진료해야 한다는 응급당직법이 대책이라고 나와서 전국 병원의 봉직의들이 난리가 나고 응급의학과와 다른 과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학문과 역사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응급의료 체계는 통상적으로 병원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병원이 제외됩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목적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며 병원 전 단계가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로 병원을 말하고 신고와 구급차 단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센터가 없다, 무슨 기계가 없다, 어떤 진료과의 전문의가 부족하니까 늘려야 한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물론 자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판문점 귀순 병사를 미군 헬기가 22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큰 병원 많다는 서울은 지나쳤지요. 중증 외상 환자가 1시간 이내에 수술해줄 병원에 가는 비율이 런던은 98.5%, 미국 전역이 85 내지 92%인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245분이랍니다. 병원 전 단계부터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수술 가능한 병원에 이송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의료 전달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의 목적이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엉망입니다. 환자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형 병원 환자 집중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PA를 비롯한 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 의사 숫자 증가 여부 관련 분쟁 등의 온갖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료 전달 체계 붕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 쪽은 환자 흐름의 조정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거나 장애가 남을 환자인가요? 아니면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간 모든 환자인가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다지 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표입니다. 1구역은 시간 민감성 상황인 Time Sensitive Conditions입니다. 병원 전 심정지,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경색이지요. 짧은 시간 골든타임 내에 결정적인 치료인 Definitive Treatment를 해주면 진료 결과가 팍팍 달라집니다. 병원 전 심정지에서는 8분 내 제세동, 중증 외상은 1시간 내 수술, 심근경색, 뇌경색은 몇 시간 내에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체계화 센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외상외과, 신장내과와 신경과 의사들이 1구역 시간 민감성 상황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방에서 재활까지를 위아래 종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반대편에 감기나 안말기 환자는 3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도 신고하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옵니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삽니다.
중간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수염, 골든타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녁에 오면 아침에 수술합니다. 장중첩센터 그런 거 없습니다. 한편 응급의학 의사들은 옆으로 횡으로 봅니다. 모든 환자의 신고에서 응급실을 떠나기까지입니다. 사구역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발달의 5단계 중에서 외상체계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 외상체계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이 안 되는 가까운 병원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60년대에 베트남전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헬기로 밀림에 투입되고 헬기로 빠져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베트남전 총상 환자의 생존율이 미국 시민사회에 비해 높았습니다. 이것은 맨 위의 1단계입니다.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닥터 카울리가 2단계 배제적 독점적 외상체계 Exclusive Trauma Care System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주둔 미군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 외상 환자를 헬기나 비행기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60년대 후반 메릴랜드 대학에 재직하면서 병원을 전전하다 뒤늦게 온 대량 출혈 환자들이 불가역적 쇼크로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병원과 의사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닥터 카울리는 구급대원에게 외상 환자의 경중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중증 환자를 골라 고급 외상센터로 곧장 이송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만 먹고 살려고? 그래서 병원 간 생존율 비교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는 경증 환자 이송 병원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3단계인 포괄적 외상체계 Inclusive Trauma Care System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외상 환자를 1급에서 5급으로 나눈 지역이 있었습니다. 5급은 손가락 베인 환자입니다. 응급실을 가진 모든 병원을 1급에서 5급 외상센터로 나누었습니다. 5급 외상센터는 그냥 응급실입니다. 특별한 기계, 시설, 인력을 가진 특별한 병원이 아닙니다. 1급 환자는 1급 외상센터로, 5급 환자는 5급 외상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양측 체계를 가진 지역의 생존율 비교해서 포괄적 체계를 가진 지역의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엑스클루시브한 체계의 지역에서는 큰 병원 좋다니까 상대적으로 경증의 환자까지 큰 병원에 몰려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응급실이 난장판이고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의 진입이 차단되었습니다. 외상센터 병실 부족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한 체계를 가진 지역에서 지역 전체 생존율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외상체계와 의료 전달 체계의 의미는 같습니다.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 중증 환자는 큰 병원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입니다. 구급차에 CT가 없는데 진단 혹은 트리아지를 해서 병원을 선택하고 새벽 2시에 전문의가 집에서 자는데 수술 즉 치료를 해내야 합니다. 응급 즉 시간이라는 요소는 이용 가능한 의료 자원을 제한합니다. 미국 외과학회가 만든 구급대원 프로토콜입니다. 경증 환자는 고급 외상센터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대에 심혈관, 뇌혈관 의사들이 외상체계를 베낀 체계가 4단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1시간 골든타임처럼 미국과 일본의 의사들은 먼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을 던집니다. ST 상승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약 쓰는 것보다 혈관 촬영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약은 작은 병원에서도 쓸 수 있지만 혈관 촬영은 큰 병원에서만 됩니다.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이 약밖에 못 쓰는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드라마에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만 나오는데 땀 뻘뻘 흘리는 것도 심근경색입니다. 신고 접수자 구급대에게도 역할을 부여합니다. 11리드 심전도를 찍어서 심근경색 여부를 판별하고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라. 작은 병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라. 그래야 생존율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큰 병원에게도 부여합니다. 혈관 촬영은 끝났으면 빨리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라.
환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작은 병원은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심근경색 환자를 너희에게 안 보내게 된다. 관료와 보험회사에게도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체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학회 홈페이지에는 심근경색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다. 큰 병원에서 전문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1970년대에 응급구조사에게 많은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네가 나 대신 의사라는 식이었지요. 그런데 90년대 초에 영국과 캐나다에서 근거 중심 의학인 Evidence-Based Medicine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많은 업무 범위를 위한 약물, 장비와 교육에 돈은 3배나 드는데 생존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였습니다. 4단계까지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부실한 미국은 5단계를 만든 능력이 없었습니다. 5단계는 영국, 캐나다, 일본의 응급의학 의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응급환자 흐름 조정이 목적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는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각 구성원이 자신과 상대의 역할을 알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맛집 프로그램에는 10m 전방에서 소금을 적당히 던지면 간이 맞는다는 30년간 설렁탕을 끓인 할머니가 나옵니다. 적당량의 소금을 던져 간을 맞추는 노하우는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켄터키 치킨과 맥도날드는 알바생에게 레시피를 주고 3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야 싼 값에 팔 수 있고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매뉴얼,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알고리즘과 식당 레시피의 본질은 같습니다. 맥도날드의 직원들은 직종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합니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데에는 수많은 인원이 관계됩니다. 그들 모두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에 대한 매뉴얼,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부실합니다. 일반인, 신고 접수자, 구급대와 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서로 협조하게 하는 수단이 공식적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공식적 포멀의 의미는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보십시오. 알래스카주의 외상 가이드라인을 의사가 만들고 주지사가 승인했습니다. 중환자를 멀리 이송하다 사망하더라도 구급대원에게 책임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프로토콜대로 했다. 필요하면 닥터 헬기가 가야 합니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전주에서 2세 소아 민건이가 제 시간에 수술받지 못한 원인은 구급대원이 수술이 안 되는 병원에 실어다 놓은 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 결핍 증후군의 궁극적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습니다. 병원 전 심정지의 결정적 치료는 제세동이고 심폐소생술과 약물은 부가치료입니다. 제세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 감전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감정시키면 죽습니다. 수동식 제세동기라서 전문가의 심전도 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사가 구급차를 타고 출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대신에 구급대원을 교육시켜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결정적인 치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 기구와 약물, 그리고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큰 구급차도 필요했겠지요. 돈이 많이 듭니다. 촘촘한 배치가 어렵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발견, 신고와 출동 지시에 2분 정도 걸립니다. 구급대원은 6분 내에 빌딩 꼭대기에 가서 제세동을 해내야 합니다. 8분을 100% 달성하려면 지리산 꼭대기에도 구급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대도시의 소방 구급차처럼 3명이 탑승하면 12 내지 15명이 있어야 구급차 한 대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환자는 드뭅니다. 그런 식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발명되니 경찰차와 소방차도 제세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동 가능한 자원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의 신고체계, 출동체계와 자동 제세동기 비치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츠타인 양식의 심폐소생술 세부 기록지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본 소방은 2005년부터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은 자신들의 용역 연구를 행하는 의사들에게만 공개합니다.
연구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 구급차와 예산을 늘려라. 낮은 생존율의 원인을 구급대의 늦은 제세동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미비 혹은 약물 사용 부족으로 오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생존율 차이는 소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역할은 의료행위와 이송병원 선정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15 내지 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하고 대부분의 결정적 치료는 병원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의 역할은 대부분 적절한 병원의 이송입니다. 그런데 병원 선정의 중요도를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치료를 위한 기계, 약물과 구급대원의 권한만을 이야기합니다. 의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초음파 구입을 5명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반의 공개 연구를 몇 년씩 거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응급구조사가 파라메딕입니다. 미국에서 병원 전 심정지 생존율이 가장 높은 시애틀의 파라메딕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생존율의 용어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킹카운티와 시애틀의 생존율은 실제로 높습니다. 하지만 비교 데이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전 심정지에 암 말기 환자를 포함했느냐, 심장 관련이냐, 목격자 여부, 첫 리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표에는 용어 정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존율은 10여 년 전까지는 쭉 2%대였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어스타인 심폐소생술 세부 기록지와 제세동을 강조하면서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차가 큽니다. 원시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각 지역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급차 운영은 보건부처 관할입니다. 구급차를 의사가 타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사묘를 의사가 구급차를 타는 체계라고들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화 받는 통신센터입니다. 100개 광역지자체 큰 병원에 통신센터가 있고 그 휘하 3 내지 5개 병원이 의사 탑승 구급차를 운영합니다. 사묘에 전화하면 구급차가 오니까 국민들은 통신센터와 구급차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절반 정도는 소방이 유료 혹은 무료로 구급차를 운영하고 나머지 태반은 사설 이송업체, 10% 미만은 병원이 운용합니다. 돈을 받겠지요. 우리가 베낀 일본이 문제였습니다. 소방이 총무성 행안부 소속이라서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조직 이기주의 경막이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데 우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사들이고 구급대원 업무 범위 문제를 소방법으로 결정하도록 조장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과밀한 응급실에서 미국 환자들이 며칠씩 입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과밀해지면 911에 우리 셔터 내린다고 통보합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근본 원인은 미국 전체의 병실 감소인데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한 보험 체계 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그 보험회사와 계약된 특정 응급실에 가야 하는 체계하에 있기 때문에 각 병원과 환자 간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혈관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작은 병원과 큰 병원은 구청과 시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병원들은 경쟁 관계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병원들이 병원 간의 협조를 강조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 없는 환자를 응급실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강제진료법이 나왔습니다. 경쟁하는 미국의 병원들은 서로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 스크리닝 검사를 행하고 안정화시켜서 전원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왕창 때리겠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법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없다고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지로 환자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는 행여 환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관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일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구급대는 진입 시에 응급실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체계의 기본 개념은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한 명의 환자에 대해 62개 병원이 오지 말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구에서는 장중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중첩의 진료는 2차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들을 떠돌다가 개인 의원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인구 40만의 구미 2차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사망했습니다. 2016년 전주에서는 7개 권역 외상센터와 13개 대학병원들이 소아외상 민건이의 진료를 거부하고 소방 헬기 동원에 3시간이나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동경 시내에서 이들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 산부인과의 임산부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는데 동경대학을 비롯한 8개 대학병원이 받아주지 않아서 시립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응급의학회가 대구 장중첩 소아 사건 2년이 지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응급당직법 사태가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가면 각 진료과 전문의가 즉각 진료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에는 환자가 적고 병원도 적습니다.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소아과 전문의 한 명이 있는데 환자가 가면 즉각 진료해내라는 것입니다. 8시간 근무, 주말 휴가를 생각할 때 그런 체계를 24시간 유지하려면 응급실 진료에만 전문의가 5명은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진단은 하더라도 치료는 방사선과와 외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들도 24시간 가동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골 방방곡곡에 대학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환자를 분류하여 정말 급하면 헬기라도 동원해서 진료 가능한 큰 병원을 수배하여 보내는 체계가 맞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방식이 의료 전달 체계에 맞는 개념입니다. 한편 일본의 의사들은 임산부 사건 2달 후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본 사회와 언론이 다라이 마와리 세숫대야 돌리기, 폭탄 돌리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기분 나쁘다. 진료 거부라는 뉘앙스가 아니냐. 진료 거부가 아니다. 진료 불능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엉터리 같은 대책이 나올 것이 뻔하다. 지금부터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그에 따라 법과 사회를 변화시켜라. 10년 후에 보니 그들의 대책대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하자면 먼저 국민과 환자는 멋대로 구급차를 부르고 멋대로 응급실에 가서는 안 된다. 일반인 신고전화, 구급대와 응급실에 환자 분류 트리아지 체계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트리아지라는 생소한 단어의 이해에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응급실 트리아지와는 다르지만 환자를 분류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지역의 큰 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해봐라. 관할 구역 내에서 환자가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작은 병원에 넣어주던지 아니면 너희가 받아라. 그러나 동경대학을 비롯한 세상의 어떤 큰 병원도 응급실에 가는 모든 환자를 즉각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동경에 갔더니 동경 전역의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 전체의 자원을 총동원하면 더 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퇴화된 형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랐던 거지요. 미국에는 그런 기관이 있기 힘듭니다. 국가가 의료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체계 없습니다. 일본은 사고치고 만들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우리는 사고치고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소방이 한글로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도 성장이 끝나고 노인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불효불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에 갑니다. 구급차와 응급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급차가 당장 꼭 필요할 때는 119를 눌러라.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지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질식 사례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저녁 8시에 문연 개인 병원을 찾으려면 다른 번호를 눌러라.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흐름도를 보십시오. 주민 스스로가 119와 전화 상담 번호를 선택하고 전화 상담자 119,
구급대와 응급실이 트리아지를 행합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공통 개념하에 트리아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장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인 상담 전화 샵 7119를 눌러라. 사실은 이런 번호는 영국, 캐나다와 유럽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지만 통일되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의 119는 곧 소방이지만 미국의 911은 국가가 만든 번호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전화회사가 경찰에게 부여한 번호입니다. 경찰은 제1이 아니면 전화교환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퍼져서 전국화가 되었지만 911을 쓰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은 흐름도의 개념을 캐나다에서 도입했습니다. 911 상황실 외에 이송병원을 선정해주는 통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전화, 이송병원 지령센터, 구급대원과 응급실에서 각각 환자 분류 트리아지가 행해집니다. 5단계 트리아지 체계입니다. 급하다는 것과 중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었지만 질식했다면 매우 급합니다. 하지만 신속히 제거해버리면 중환자가 아닙니다. 안말기 환자는 중환자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치료한들 장기 생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타스 트리아지 등급은 긴급한 정도와 중한 정도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입니다. 1등급 환자에게는 많은 자원을 신속히, 5등급 환자에게는 적은 자원을 느리게 투입합니다. 캐나다의 시타스가 일본과 한국에 들어와 제이타스와 응급실 케이타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념을 잡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을 말했지만 메디컬 이머전시입니다. 의학적이지 않은 응급도 있습니다. 환자가 한 명도 없어도 소방이나 경찰이 생각하는 응급이 따로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응급 전화번호는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911, 영국에는 999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전기선이 끊어지고 수도관이 터졌을 때 다 외울 수 없어 번호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나눌 것을 합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길가에서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에서처럼 1m짜리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홍수처럼 가게로 밀려 들어옵니다. 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몇 번에 전화해야 하나요? 110번은 일주일 후에 해결해 드릴게요 하는 번호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이 수도관을 고쳐주나요? 수도관을 고치는 조직과 전화번호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기능의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339 번호를 가져다 코로나 상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 사스 시절에도 행했던 일부 기능입니다. 퇴화된 것이지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는이가 경기도 요양원에 안말기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자 서울로 옮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구급차 이용을 알아보려고 119에 신고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응급 환자도 아니구만 일반 전화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 병원 간 전원은 사설 이송업체의 업무입니다. 119에 신고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1339에 전화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소방방재청입니다. 모든 응급이 119라고 했습니다. 911처럼. 복지부입니다. 모든 응급이 1339라고 했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응급의학 교수 전문의들입니다. 신고번호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TV에 911만 나오고 311은 급하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전화의 의미를 학문이 아닌 TV로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통합 후에 소방이 홍보성 보도를 냈습니다.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과 불효불급한 응급실 이용이 증가되었다고 스스로 자백합니다. 1339를 통합하면서 병원 전 단계는 우리 것이니 복지부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반인 상담과 병원 간 전원을 119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전주 2세 민건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소방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와의 상담도 119에 몫이어야 합니다. 응급의료 헬기를 사겠다며 소방이 응급의료 기금 3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헬기 한 대당 2달에 1명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복지부가 닥터 헬기를 병원에 배치했습니다. 소방의 이송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헬기 일원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구급차와 인력을 늘려도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100%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기저기에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합니다. 그래서 신고전화 트리아지와 구급차의 출동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응급의학 교수는 소방의 용역 보고서에 구급차와 인력을 몇 배로 늘려서 심정지 골든타임에 맞추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부산과 인구가 비슷한 일본 도시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당 구급차 대수와 출동 건수가 비슷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초음파 100여 대가 각 지역 소방 구급차에 보급되었습니다. 모든 구급차에 보급할 생각이었답니다. 없는 담석도 시행자에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초음파입니다. 시범사업도 학계와의 공식 협의도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경위를 제대로 아는 이가 없습니다. 소방의 연구 용역을 다수 행하는 교수들과 소방에 고용된 의사 5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급 구조사도 구강 내 이물 제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급 구조사는 기관 삽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일겸자는 기관 삽관을 돕는 기구의 하나로 마취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급차에는 2, 3만 원짜리 막일 포세비 필수 기구가 아닙니다. 2017년 인천 어린이집 장난감 질식 사건 이야기입니다. 소방은 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초음파를 들여오면 교수들의 연구 용역이 가능하고 막일겸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 몇십억 들여 커다란 벤츠 구급차를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모 응급의학 교수가 연구 용역을 맡았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의 대답은 길을 넓히세요 였습니다. 소방은 용역 연구자에게만 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구급차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구명 구급사 업무 범위는 우리보다 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1991년부터 겸자에 의한 구강 내 이물 제거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늦게 2003년에야 구급대원의 제세동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검토 없이 이미 주어진 업무 하나하나가 일본에서는 몇 년에 걸쳐 후생성 검증을 거칩니다.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장은 의학적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교육, 업무 지침, 데이터에 의한 질평가도 고려합니다. 적절한 병원의 이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에는 이런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추진됩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 소방은 독자적으로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지침에서 병원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업무 지침 실행에는 사회 합의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몇 병원 전 단계 정책과 구급대책협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비한 응급의료 체계 하에서 그나마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보내는 역할을 시작하고 있던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일단 출발하고 봅니다. 북으로 가다 막히면 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막히면 북으로 갑니다. 그렇게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시험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을 거칩니다. 예상 문제를 골라 외우고 풀어봅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써서 다시 예상 문제에 넣습니다. 예상 문제가 매뉴얼이고 외우는 행위가 훈련이며 오답 노트는 백서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불 끄는 훈련을 매년 했다는데 숭례문을 태워 먹었습니다. 기와점 벗기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매뉴얼이었고 훈련은 쇼였습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도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는 백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백서를 쓰지 않거나 종이에 써서 캐비넷에 넣어버리거나 자화자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재발합니다. 그래서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방식으로 유명합니다만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점검해서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 관리는 엉터리입니다. 미국의 응급실이 난장판입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과밀한 상태에서 입원 대기 환자들로 점령되어 있으며 구급차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미국 의학원이 의회에 백서를 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병실 감소라는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구급대와 각 병원이 따로 놀지 않도록 코디네이션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의 크고 작은 병원들의 환자가 적절히 분산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도 부처 간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응급 환자 문제를 가장 먼저 축혀든 정부 부처가 교통성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이었지요. 연방과 주정부, 보건과 소방 등 여러 기관 중에 보건성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미국 유일의 전국지인 USA 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시애틀 하버뷰 병원의 의사가 소방의 의료 지휘자를 겸직하여 메디컬 컨트롤을 행합니다. 강력한 메디컬 컨트롤 체계가 생존율을 올립니다. 병원 의사인 메디컬 디렉터가 구급 활동 기록과 무전을 통해 시애틀 구급대 전체를 항상 파악합니다. 병원에 들어와 있는 소방 파출소를 통해 인구 200만 지역의 구급대를 통제합니다. 문제가 있는 구급대원에게는 경고장이 날아갑니다. 소방구급대가 병원 의사의 지휘 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업자가 되어버린 교수들을 공무원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방의 구급 관련 회의 자료와 회의록에 토씨까지 공개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인터넷에서 제목을 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회의장은 응급의학 교수들이고 자료 내용에는 의료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이 거의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의 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언급하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응급구조사 제도는 의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메디컬 컨트롤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뉩니다. 구급대의 기획, 실행, 평가와 교육이 간접 메디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응급의학계 정책집에는 특정 지역의 구급차 탑승 인원 숫자는 그 지역의 의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환자의 무선 지시가 직접 의료지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구급대 정책은 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급대책협의회의 의장은 소방 고위직입니다. 해결책을 내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감춰버리고 국민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에는 직종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의사와 약사,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은 의사 이외에도 여러 직종들에 의해 돌아갑니다. 병원 내의 직종 간에도 업무 범위를 둔 분쟁이 많습니다. 어쨌든 병원 내의 직종들은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호사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가 일본에서는 구급구명사이고 미국에는 등급에 따라 EMT, 파라메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구급대는 보건부처 소속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급차 운영 조직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소방이 유료 혹은 무료로 출동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설 이송업체, 10% 미만의 지역에서는 병원이 운영합니다. 돈을 받겠지요. 문제는 의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 소속도 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부 부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은 메디컬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이 문제였습니다. 구급대가 총무성,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2000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구급구명사 업무 범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지TV가 부산까지 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의 아버지가 일본 의사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2005년도에 미국 저널에 실렸습니다.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구급구명사와 대중들이 구급구명사의 업무 영역이 서구의 북미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좁다고 느끼고 있다고 여러 차례 듣고 읽었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많은 병원전 업무들이 비판받고 있고 어떤 업무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는 자료가 나왔으며 어떤 것들은 폐지 혹은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병원전 시술들은 환자 결과가 좋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필요한 행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고도의 기술,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술기를 시행하면 환자가 급속히 악화될 위험이 증가한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3배나 비용이 든다. 새로운 술기를 도입하려면 술기의 위험과 이득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와 파라메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적대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 기술상의 강박에 의해 침습적인 현장 시술과 위험한 약물 투여가 과다하게 사용될 것이다. 특정 술기를 배우면 적응증보다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개 시술을 무작위로 그리고 가능하면 맹검, 블라인드 방식으로 통제된 실험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인의 확장형 구급 출동 체계에 많은 시간과 돈, 정열을 쏟아붓기 전에 조심할 것과 과학적으로 엄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무엇무엇과 같은 다른 시술에 대해서는 간단히 조금만 검토하고도 일본 구급구명사의 현장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일본 소방은 구급 업무 고도화 추진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 장은 응급의학 교수이고 사회의 다양한 인원을 포괄합니다. 2000년 구급대원의 불법적 기관 사건이 아키타 지역에 만연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소방과 의사의 관계가 확실해졌습니다. 후생성, 구급의학회와 소방의 합의하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림입니다. 의사와 구급대원의 관계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문제는 서로 조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의사와 소방, 경찰 혹은 일반인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들의 의료 행위는 의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의 개념은 다릅니다. 관이 왜 민의 통제를 받느냐? 요즘은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불 끄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합니다. 소방청 구급 과정을 거치면 대도시 소방본부장으로 갑니다. 구급차에는 CT가 없습니다. 인원이 적고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15-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의 치료 행위가 생존율 향상과 관련되는 질환은 드뭅니다. 병원전 심정지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 민감성 상황에서도 중요한 진료 행위는 병원에서 행해집니다. 모 구조사 부친의 심근경색 사건을 모 구조학과 교수가 알려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근경색 환자를 태만하게 진료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소방의 문제입니다. 심근경색 진료 능력이 부족한 병원에 이송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많은 구급차가 11리드 심전도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5분만 가르치면 단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자동 판독도 안 찍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실은 지침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넘겨버리고 싶은 구급대원의 심정을 극복하려면 심전도 지침과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전 심정지에도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몇 종류의 병원전 심정지에 대한 결정적 치료가 제세동입니다. 2000년도에 롯데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제세동기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야 행해졌고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2011년 24살에 쓰러졌던 신영록 축구선수의 축구 인생은 끝났습니다. CPR은 결정적 치료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온 에프네프린도 논란이 많습니다. 병원, 외국 및 특정 지역에서 효과적인 약물이나 행위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급대원에서의 적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은 기관삽관을 드물게 시행하여 식도삽관 위험이 증가합니다. 병원전 심정지 어스타인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신고, 구급차 출동과 도착, 현장 CPR과 제세동 등 소방의 시간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를 이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폐소생술 세부 기록지라고 합니다.
심정지 생존율이 낮은 원인과 높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정지 생존율 증가와 관계되는 여러 요소 중에 어느 요소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소방 용역을 행하는 모 교수에게 귀뜸했더니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2%에서 8%까지 생존율이 올라갔지만 지역차가 큽니다. 소방은 원시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에서 9%이고 일본은 10에서 11%입니다. 일본은 4, 5년 사이에 수십 년 역사의 미국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연구자에게 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각 지역의 의사들이 자기 지역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급 구명사는 미니닥터가 아닙니다.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이 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응급구조사의 역할 개념을 일본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메디컬 컨트롤과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주는 중증 외상에의 의사 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현장 의료 행위, 즉 시간 지연이 생존율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수술, 즉 결정적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골든타임 개념입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베낀 그림입니다. 신고 상황실, 구급 현장, 응급구조사의 양성과 재교육은 질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상황실도 메디컬 컨트롤의 대상입니다. 급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급하게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증가합니다. 출동 인원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메디컬 컨트롤 체계는 프로토콜, 즉 구급대원 업무 지침, 교육, 지시 및 평가 체계로 구성됩니다. 법 체계는 헌법, 법, 시행령과 조례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선언적이고 세부사항은 하부구조에서 다릅니다. 하부구조는 상부와 모순될 수 없습니다. 메디컬 컨트롤에 필요한 개념을 중앙이 공개하고 실무 내용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만듭니다. 일본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각각에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있고 대개는 응급의학 의사가 주재합니다. 그 협의회가 지역 구급대원이 사용할 약물과 이송할 병원을 결정합니다. 인터넷에 띄워놓은 자료들을 각 지역이 벤치마킹합니다. 미국 어느 도시의 어느 골목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요. 구급대원이 외상 등급을 분류하는 순간 환자가 이송될 병원이 결정됩니다. 기초지자체의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는 환자를 이송할 병원의 이름까지 구급대원의 업무 지침에 적어 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의 역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상시 조직입니다. 용역으로 그때그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생성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지자체 보건과 소방부서가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를 만들라는 공문을 인터넷에 띄워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 전국 응급실의 트리아지 방법이 통일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구급대입니다. 트리아지는 진단에 해당됩니다. 구급대의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송병원 결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인구 800만 오사카부가 소방과 병원 정보를 결합하여 이송병원 결정 기준을 개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자료와 회의록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답니다. 그러자면 원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초지자체의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의학적 관점과 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어떤 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할지 결정하는 업무 지침을 만듭니다. 체계를 구축할 위원회장은 응급의학 의사이고 오사카부 지사에게 직접 건의합니다. 다양한 조직과도 협조합니다. 그러자면 활발한 의사 전달, 즉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의 역할이 있고 협의회, 즉 위원회가 중재합니다. 병원 전 제이타스 트리아지에 의한 이송병원 결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트리아지 결과에 따라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구급대원 업무 지침에는 특정한 종류의 환자를 이송할 특정 병원의 이름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이 단일한 지침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급대원 업무 지침은 지역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 질환 진료에 필요한 병원 기능입니다. 각급 응급의학기관이 수용할 환자의 종류입니다. 물론 구급대원 업무 지침에는 병원의 이름까지 적어질 것입니다. 소아나 특정 질환을 다루는 병원도 목록화됩니다. 각 병원의 기능입니다. 구급대 트리아지 등급에 따라 이송할 병원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에 따라 이송할 병원의 종류가 목록화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구급대가 11리드 심전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야 심근경색 환자를 진료에 적절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의 원장은 모든 환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병원의 데이터를 이어서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광역지자체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는 기초지자체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질 관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이송병원 선정에 IT를 도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휴대폰을 터치해 나가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2005년 나고야에서는 구급대원이 기도에 넣어야 할 관을 식도에 넣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름 후에 응급의학 교수 주재하에 검토회의가 열렸고 다시 20일 후에는 사건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대책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서를 쓰지 않거나 자화자찬을 하거나 종이에 써서 캐비넷에 넣어버립니다. 정치인, 공무원과 언론은 처벌만을 말합니다. 막일포셉은 아직도 우리나라 소방구급차의 필수 장비가 아닙니다. 현지 시찰을 통해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골에서도 실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면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한 게 됩니다. 과거의 부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이 그림의 여러 센터들이 행하는 일반인, 구급대, 그리고 병원 간 전원 중개 역할을 통합적으로 실행했었습니다. 의료체계가 상이한 영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응급실이 혼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혼잡 원인은 사회 전체의 병실 부족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그들의 인구당 병상은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편 작은 병원들의 응급실이 비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과밀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며칠간이나 기침 환자가 체류하였습니다. 이가 메르스 전국 확산의 원인이었습니다. 몇몇 대형 응급실의 과밀화 해결 수단은 빠른 경증 환자 처리입니다. 큰 병원이 경환자까지 진료하면 작은 병원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경증질환 환자들도 원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의료비가 높아집니다. 환자의 흐름을 응급실에 가기 전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결정자들이 행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이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 휘하의 위원회 및 간접 의료지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간 벤치마킹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 각 지역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의 실무사무소로서의 업무를 부여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각 지역에서 의료와 소방의 매개체 역할을 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장의 법적 요소는 보건복지부의 주재하에 가칭, 의학연구반을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급대의 업무 범위를 중앙이 법에 의해 결정하고 프로토콜 등에 의해 공거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로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각 지역 구급대의 실제 업무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지역 구급대가 로컬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진 모든 의사가 직접 메디컬 컨트롤에 참여할 수 있게 각 지역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흐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일부에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